정신과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의사. 그 의사의 살해범이 어제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먼저 영상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저지른 이유 뭐예요? 계획된 범행이셨나요? 도구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범행 저지른 이유 뭐예요?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 건가요? 범행 저지른 이유 만한 게 있으신가요? 흉기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들어갈게요.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교수 이전에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어우, 다쳐요. 어제 저렇게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 관련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피의자의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만 검은색 마스크에 가려진 입에서는 일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홍순빈 아나운서, 저 피의자에 관련된 혐의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 월요일 오후 5시 44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 남성은 현장 검거되고 의사는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이제 숨진 의사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고요. 앞서 보신 대로 오후 1시 28분에 30대 남성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습니다. 네. 2시에 법원에 도착했고요. 3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건데 이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살인 혐의입니다. 살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었고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밤늦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어젯밤 늦게 이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말 피해를 당한 숨진 의사분 당시에 자신만 혼자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옆에 있던 간호사분들을 먼저 피하라고 한 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더 애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본인만 저 공격으로부터 피신을 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편에 진료실 대피 공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뭐 문을 잠그거나 뭐 이런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피신한 다음에 그냥 있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간호사 등등을 공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했거든요. 그 부분이 임세원 의사께서는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서 간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소리 질러서 대피를 시키고 범인이 간호사들하고 쫓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본인은 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넘어지게 됐고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더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시에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만 아마 경찰이요. 참 이런 말씀 송구합니다만 당시에 사건이 범행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아마 언론에는 CCTV를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취재 기자들의 어떤 이 당시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는 CCTV를 토대로 당시에 어땠는가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영상은 제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기자들에게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CCTV는 보여준 것 같은데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간호사분들 피해를 막으려고
자신에게 이 피의자를 유인합니다. 임세원 교수가. 그래서 간호사와 반대 방향으로 임세원 교수는 뛰었고요. 결국 이 임세원 교수를 쫓아와서 피의자 박모 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응급실로 옮겨진 임세원 교수는 끝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 범행은 현장에 잡혀서 인정했습니다만 범행 동기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범행 동기 관련돼서는 아마 뭐 수도 없이 이 질문이 있었고 하는데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얘기는 있었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내가 찔렀으니까 수갑을 채워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말이 없다가 어제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이 사람이 또 크게 소리를 한번 지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내 머리에다가 폭탄을 병원이 심었다. 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이 사람의 어떤 그 심신 상태가 어떠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최명기 원장님 지금 보세요.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은 종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심을 받기 위해 나올 때 모습, 그리고 법원에 들어갈 때 모습 때는 묵묵부답 1절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영장심사를 마치고 다시 종로경찰서로 돌아갈 때 기자들이 물었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자신의 머리에 병원 측에서 폭탄을 심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일 리는 없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제 양극성정동장애라는 이제 진단이 맞다면 우리가 이제 조울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떤 병인가 하면은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이제 조증이라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분도 좋고 네. 굉장히 이제 자기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세 시간만 자도 일을 해도 거뜬하고 네. 돈도 굉장히 많이 쓸 수도 있고 네. 말도 굉장히 많아지고 생각이 끊임없이 좋은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그게 지나간 후에는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요. 네. 한 1년 정도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반대가 됩니다. 이제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네. 밤에는 못 자고 하루 종일 이제 잠만 자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일 때는 보통 우울증과 다르게 네. 망상이나 환청이 동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이 환자분이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망상 같은 게 생긴 게 아닌가 이제 추측해 보게 돼요. 그 망상 네. 중에 하나가 자기 머리에 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엄청나게 될 수도 있고 터질지도 모르고 그런 다음에 현재 본인은 우울증이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네. 생각도 할 수 없는 건데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나 네. 그래서 주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내 머릿속에 폭탄이 터질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급적 말을 하지 않다가 네. 본인도 너무너무 답답할 때 한번 소리 지르고 네. 그다음에는 본인의 지금 피해망상 때문에 거의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아하. 그런데요, 지금 경찰 얘기가 밥이나 물을 지금 유치장에 있을 텐데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밥이나 물을 거의 먹거나 마시지 않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서성거렸대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자신이 나오는 자신의 그 범행 내용이 나오는 뉴스를 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족분들 정말 어이가 없을 테고 시청자분들, 국민분들도 정말 어이가 없을 텐데 그런데 박영주 변호사님 이 임세원 교수를 아끼는 많은 동료 의사들 그리고 주변 분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또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우선 그 의사들의 애도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 임 교수님의 이제 그런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번 사건은 이제 예고된 비극이었다. 네.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어디서든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러네요. 하고 있고 실제로 응급 의료 방해 신고 건수가 한 해 900건에 육박을 할 정도로 현재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전 사각지대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임 교수님 역시 그
생전에 우울증을 겪었던 환자의 입장이기도 아하. 하셨다고 하고 네. 본인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사회적인 낙인을 겪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순빈 아나운서 유족분들의 마음은 정말 오죽합니까? 동료들도 이렇게 애도를 하는데 유족분들을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숨진 임 교수의 여동생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환자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이라는 말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오빠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도 2주에 한 번은 멀리서 부모님과 식사를 했고 네. 평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던 오빠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 임세원 교수를 아끼던 동료 의사, 선후배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학생 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마음과 머리로 할 수 있는 정신과를 하겠다고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었고요. 네, 앞으로 저희 환자를 볼 때 병원 자체 내에서도 뭔가 그런 대책들, 또 위험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회에서도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좀 잘 알아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의사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 같이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고 임세원 교수의 여동생분도 그런 걱정을 하셨잖아요. 이번 사건으로 반드시 이제 피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사회에 있는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사회로부터 낙인 찍지 않도록 낙인 찍힘을 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최명기 원장님도 사실 이번 사건이 좀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우리 선생님께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좀 어려운 환자분들도 마다하지 않고 많이 진료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다가 보니까 또 이런 어려움으로 그게 이제 이어지게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귀감이 되시는 선생님이셨고, 네. 저도 이렇게 요 사건을 이렇게 보고 또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진짜 저도 앞으로도 더욱더 진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요, 글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사후 약방문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른바 임세원법을 만들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그 대한신경정신학회가 고 임세원 교수 장례식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에 나설 계획인데요. 임세원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진 보호를 위한 조치 정비인데 네네. 정부는 이미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뿐만 아니라 안전병동, 예전에는 폐쇄병동이라고 했죠. 안전병동 내 적정 간호 인력을 유지하고 진료 현장 안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국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이 일을 계기로 통과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네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 조치인데요. 네. 외래치료 명령제입니다. 지금도 외래치료 명령제가 있지만 지금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외래치료가 가능했지만 네. 이제는 보호자 동의 없어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청구 권한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인데요. 현재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이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한 전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위험성이 굉장히 큰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치료 경과 등을 관할 정신보건센터에 통보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고 임세원 교수께서 생전에 SNS에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최소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은 정신과 의사가 됐대요. 그러면서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 최명기 원장님 옆에 계시지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을 상담한다는 게 정말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도 오늘을 견디어 보자고, 당신의 삶에 기회를 조금 더 주어 보자고,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평소에 SNS 글로 남겼는데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 임세원법 추진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이렇게 안전 사각지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런 안전 불감증도 지금 병원 내 이런 진료소에 이런 안전 불감증도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 전에 일선에서 이게 어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매도하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전에도 이제 지금 옛날에는 폐쇄병동인데 지금 안전병동이라고 하죠. 그 병동 내에서 간호사를 공격해가지고 큰 사건 난 거를 제가 취급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외래라는 명분으로 소홀히 했던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 나고 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일부지만 말이죠. 정신 어떤 외료 진료로 오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 우리나라 검찰청이나 이런 데처럼 금속 탐지기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그래요? 구축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죠. 국내 병원에. 네네. 그 부분은 이게 꼭 그분들을 정신질환, 정신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을 꼭 차별해서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금속 탐지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시스템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이라든지 하는 거는 반드시 그 병동, 신경정신과 그 병동 그 복도에는 상시 존재할 수 있게 이거 해주는 것도 굉장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지 또 의사분들이 임세원 의사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좀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세원 교수의 유족분들이요. 이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낙인 찍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우리들을 더 숙연케 하는 것 같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